법 왜곡죄 시행 첫날이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 실무 혼란을 우려했고 또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형사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일단 고발인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로 배당됐는데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대법원의 법률심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 요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오늘 시행된 첫날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사법개혁 3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법 왜곡죄의 첫 고발 당한 피고발인이 되었습니다. 용인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공식화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여기 이제 오기 전에 탄핵소추안에 이제 첫 번째 서명을 하고 오늘 의원님들이 13분이 같이 했고요. 3분의 1 의원들이 참여하면 탄핵소추안이 공식 발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의원 정족수가 좀 줄었으니까 한 99명 정도가 이제 서명하면 되는데요. 뭐 생각보다 서명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희대의 자진 사퇴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당론으로 요구하는 거고 조국혁신당도 당론이 자진 사퇴에 대한 요구를 오늘 했습니다. 근데 아마 조국혁신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한 거는 결국은 탄핵소추안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소추안으로 다들 이제 민주당 의원들서부터 해서 참여를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조희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탄핵이 진즉에 됐어야 되지만 사실은 뭐 지금 많이 미뤄진 면이 있죠. 저는 무엇보다도 조희대가 내란 계엄의 밤에 아무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위헌이다라고 지금 보면 사법개혁할 때마다 위헌 소지 틈만 나면 위헌 소진이 위헌이네 따박따박 반박하던 양반이 정말 전 국민을 상대로 윤석열이 위헌을 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그 이후에도 2차 비상계엄이 시도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도 경고조차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구속하러 가서 경호부대를 통해 가지고 내전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통은 누가 고스란히 당했냐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그 고통을 다 당했어요. 네. 파기환송심에서의 불법적 행위도 있지만 이미 그것으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간에서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또 지금 경찰의 수사까지 받게 됐잖아요. 저는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수사를 경찰이 아주 전권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경찰이 수사 잘할 거냐? 저는 그 입증하는 유일한 길은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면 야 경찰 진짜 수사 잘한다 이런 소리 나올 거고 국민적 신뢰를 우리 경찰이 얻을 거다. 용인경찰서 제대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괜히 긁어부스러 만드는 거 아니야? 어차피 좀 있으면 그만둘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역풍 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역풍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제가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역풍이 불어봐야 저 혼자 얻어 터지면 그만이고 한편으로 자진 사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조희대는 제 생각에는 절대 자진 사퇴 안 합니다. 네. 거기 있는 게 자기를 지키기에 제일 좋거든요. 법원장들 인사권을 다 쥐고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충분하게 자기가 방탄을 할 거기 때문에 버틴길 거고 만약에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조희대가 계속 버티면 많은 지지층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조국혁신당을 또 원망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탄핵소추안에서 한 100명 정도가 만약에 서명을 했다. 저는 이 카드는 민주당이 쥐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압박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전체 판사들 안에서도 조희대를 계속 지키고 가다가는 사법부 전체가 국민적 불신에 빠질 수 있겠구나. 내부에서부터 목소리가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되면 어떡하냐. 네. 사실 헌법재판소에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왔는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고위직들이 탄핵된 사례가 거의 없죠. 그렇죠. 박근혜, 윤석열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청 뭐 셋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기각됐죠. 근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졌어요. 이번에 내란 계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적 판단을 하면 탄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사법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법관들은요.
자기들이 헌법재판관보다 우위에 있다고 엄청 쫀심 있는 거 변호사님 잘 아실 거예요. 네. 이제 헌법재판관들한테 대법원장이 가서 판결을 받는 그 상황들을 한번 본인들이 겪어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만에 하나 네. 정무적 판단으로, 법률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기각을 하면 국민들이 역풍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 왜곡죄 첫날 이재명 예.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에 관여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당시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이 1호 고발 대상이 되었다는 게 사실은 이 법이 시행된 첫날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세현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뭐 판사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 항상 무슨 판결이 나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다. 그러나 뭐 항상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그동안 쭉 있어왔는데 사실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신뢰가 국민적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여러 가지 제가 의혹까지라고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내란 때라던가 뭐 사인회동이라던가 뭐 그 외에도 파기환송건이라던가 너무 의심되는 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대법원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을 겁니까? 그 우리가 항상 판사에 대해서는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게 신뢰가 바탕이 돼야 그것도 존중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조희대 코트는 사법부는 신뢰를 국민적 신뢰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법을 왜곡하게 되고 하면 판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본보기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헌재 가서 기각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그거대로 저희가 또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최혁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만 지금 발의해 놓은 게 아니고요. 최근에 전관예우 금지법을 또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예, 예. 이게 원래 기존에도 원래 있던 거긴 한데 어떤 예, 기존에 식으로 뭐 1년간 퇴임 후 1년간 네. 뭐 이제 사건 수임 못하게 해놨는데요. 사실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를 못 세우고 이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70%를 넘어섰고 형사 재판도 50%가 이제 변호사 못 세우잖아요. 네. 뭐 일부러 안 세우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국선 변호사 제도도 너무나 지금 취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법 안에서 평등성을 보장받고 있냐 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정관예우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대형 로펌이나 정관들을 쓰는 사람들과의 소위 기득권 특권과의 재판은 100% 서민들이 지게 돼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법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정관예우법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조희대의 그 자진 사퇴나 이런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던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담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발의를 좀 해서 여론들을 좀 보면서 또 민주당과 범여권이 같이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저는 대법원장이라든가 고위직의 사법당국에 있던 검찰총장까지 퇴임 후 3년 이상 동안 사건 수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할 경우에 처분해야 되고 또 하나 우회적으로 수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네. 다른 변호사를 앞에 세워놓고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경우, 조종하는 경우 여기에도 처벌 조항을 놓고요. 재직 시에 맡았던 사건은 일체 맡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집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적극적인 조치와 처벌 조치로 해서 전관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성실히 일하는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들여서 전관이라고 하는 밤늦게 판사와 검사에게 쉽게 전화하는 사람들을 써야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끊어야 된다. 네. 그래야 정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완식님께서 전관예우는 이해충돌 범죄인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으로 정말 단속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혁진 의원이 너무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봐도 이 검사들이 오만방자하게 이런 일들을 여태까지 다 꾀한 게 옷 벗고 나가면은 수십억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한번 사고 치고 나서 그 현직에 있을 때 로펌 이야기 들어주고 사바사바 한 다음에 나간 다음에 수십억 버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법사위도 그렇고 법조인들이 죄송합니다. 법조인들이 너무 많어.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썩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정관예우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 공론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민주당에서 개선해야 되는 게 전관예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옷 벗고 나가는데 갈 데 없고 돈 못 벌면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저러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저렇게 네. 정치질하고 다닐 수 있어요?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최혁진 의원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혁 법안 이야기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싸워야지. 이걸 가지고. 왜 딴 거 가지고 싸우냐 이거예요. 이것부터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두 개의 큰 기업 쌍방울, 삼부토건 있잖아요. 네. 삼부토건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에서 수도 없이 퇴출될 기업, 망할 기업이라고 했는데 계속 살아남으면서 주가 조작의 수단이 됐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10여 년 이상 동안에 검찰 특수통 출신 간부들이 거기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친윤 검사들. 쌍방울 보세요. 계열사마다 친윤 검사들이 쫙 깔려 있어요. 고문 자문으로. 결국은 저는 검찰 자회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네트워킹이 되고 이 검찰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전관이잖아요.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네, 최혁진 의원은 전관예우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 이게 1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고위 법조인의 개업, 사건 수임, 비공식 변론 등 전관예우의 주요 통로로 지적되어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큰 로펌에 들어가서 그냥 그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처럼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실제 그분들에게는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사실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든지 의회로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법조인들의 문제 의식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고위 법조인의 영향력이 퇴직 후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의원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그리고 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자. 이게 이제 이 법안의 내용인 것 같고요. 영구수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정관예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 악이자 관행이 아닌 부패이다. 예우가 아닌 특권이다. 이런 특권을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손수조 대변인께서 법 왜곡죄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그 대법원장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졸속재판이다라는 네. 그 비판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상징적으로 형법 제123조의 2 법 왜곡죄로서 이제 고발이 됐는데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 봅니다. 판사도 예외일 수 없다. 뭐 범죄 저지르면 형사도 뭐 징계 받아고 처벌 받아야 된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그때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파기환송 사건인데 그러면 서면주의 원칙이 있어 서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몇십만 장을 검토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그리고 뭐 전자문서로 봤다는데 그 기록도 내놓지도 않아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한 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유력 대선 주자를 떨어뜨리라는 사법부의 어마무시한 정치 개입.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치 개입 법을 왜곡해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닙니까? 법 왜곡죄의 조문이 뭡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을 맡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0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건 배당에서 지금 검토에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판사도 대법원장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대통령도 탄핵당하는 마당에 무슨 대법원장이 뭐라고 뭐 절대 위치에서 사법의 판단을 안 받느냐? 이제는 누구나 법의 적용,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야말로 이제 말씀하신 뭐 3심제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언제나 다이나믹 코리아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뭐 4심제가 아니지만 이 새로운 법 왜곡죄나 사법개혁 3법 저는 다른 나라가 또 배우러 올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판검사도 이제 법 앞에 예외가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첫 고발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당시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관
법관의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이 법관이 원래 서면주의 원칙인데 7만여 쪽 부에 달하는 그 서류를 전혀 보지 않고도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지적이 상당했었어요. 요게 이제 법 왜곡죄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대상은 될 수 있죠. 예. 당연히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법관들이 또 이걸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컨대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누군가가 또 뭐 되게 가까운 판사가 또 이걸 한다. 근데 이랬을 때 이게 실효적으로 뭔가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어요. 예, 예. 근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필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사들이 법 적용을 할 때 혹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할 때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 말고도 이 외에도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라.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 5를 판단할 수도 있고 7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의 양심적 영역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관의 행태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지기현 이 판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없는 거.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거. 그렇게 판결하면 논란이 뻔히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법을 왜곡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헤쳐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87년 헌법 이후로 지금 이렇게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권위가 흔들리고 사법부 불신이 팽배하게 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탓이 굉장히 크죠. 그런 국면에서 지금 사법 체계가 다시 뭔가 이 일목요연하게 짜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헌법소원제도라든가 법 왜곡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민주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란 말씀 드려요. 앞으로 부족한 점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에서 한번 실행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법 왜곡죄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봐라 오늘 대법원장 고소를 보면 앞으로 이렇게 판 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변인님께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법 왜곡죄가 정치적인 수단 그리고 권력자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할 거라고 빤히 보여요. 당장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고발도 보시면은 이게 왜 왜곡을 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요 3년 끌었습니다. 선거법은요 633 원칙 아시죠? 최대한 빠르게 해서 국민들께 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했던 그 부분 1심에서 2년 끌었습니다. 총 3년 정도 끌고, 그러니까 다른 선거법에 비하면 한 6배 정도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이제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사실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서면주의로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2심이 문제였다고 봐요. 그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가고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모른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듣는 국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너무나 길게 느려뜨렸던 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빠르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줌으로써 정말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왜곡이라고 지금 또다시 이렇게 정치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법 왜곡죄가요 보십시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이 정도 지금 하는 것이지 이게 국민들에게 다 지금 내려왔을 때 1심하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왜곡시킨 것 같아. 판사가 혹은 검사가 변호사가. 그래서 겁니다. 법 왜곡죄를. 1심하고 법 왜곡죄 걸고 2심하고 법 왜곡죄 3심하고 법 왜곡죄 걸고 이런 식으로 소송 지옥이 될 것이 정말 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다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려됩니다. 예. 1, 2심이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3심은 뭐 한 9일 만에 졸속 재판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는 또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긴 한데. 아니 근데 저는 당시에 제가 이제 국감을 봤었어요. 경기도지사로서 국감 현장에 나와가지고 알았냐 몰랐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건데 원래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당선 목적 뭐 이 허위사실이 있고 낙선 목적 허위사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아냐 모르냐.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죠. 근데 진짜 알아라고 물어보면 전 거기서 머뭇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잘 모르거든요 또.
예, 인간은 원래 다 그렇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을 도대체 어떤 개념을 예. 가지고 이걸 알았냐 몰랐냐 그걸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예 건 자체가 안 되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야당의 수장을 오히려 걸고 넘어지면서 이걸 예. 의도적으로 저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완전히 그냥 찝어가지고 수사를 한 것이기 아하. 때문에 그 의도가 굉장히 예. 불순했다라고 보고 이 자체가 지금 재판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에 6 안 지켜졌어요. 1심에서 3 이것도 안 지켜졌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여기서 지키겠다고 본인들이 9일인지 2일인지 이걸 9일이었죠.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것도 이 대선 바로 앞두고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가 다 예. 보였던 거죠. 오늘 이제 이병철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을 한 건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법관이 서면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법 왜곡죄로 고발을 한 겁니다. 법 왜곡죄가 만약에 인정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고발하는 것만으로도 판검사들이 위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우선 예. 그리고 뭐 법 왜곡죄 얘기 나왔으니까 타이밍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 한 달 앞두고 예. 마치 다 읽은 것처럼 국민 예. 기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을 왜곡한 굉장히 법 왜곡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파기환송 9일 만에 다 결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기억하세요? 전원합의체 회부. 전국 생중계까지 하고요. 모든 절차가 다 정치 일정에 맞춰진 재판이었거든요. 이거를 국민들 누군가 정말 순수하게 법치주의를 실현했다고 조희대 사법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 판검사를 때려잡기 위해서 법 왜곡죄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 뭐 사법부가 위축한다고요? 그러면 아니죠. 본인들이 정상적인 법을 왜곡하지 않고 정치 판결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판결하십시오. 정상적인 판결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의 왜곡을 했고 정치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고 정상적인 걸 하면은 문제가 없고요. 무엇보다 법 왜곡죄 요건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처벌은 굉장히 제한돼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법을 왜곡한다는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여기 이 법을 왜곡해서 본인이 부당한 이익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법 왜곡 합의로 인해서 법 자체를 왜곡하거나 증거 조작을 모두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왜곡죄가 적용이 되려면 이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법 왜곡죄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은 자유롭게 하지만 이 법 왜곡죄로 인해서 처벌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예. 정상적인 판결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찔리는 게 있으십니까? 왜곡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그걸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검사는 이제 법 왜곡죄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검사는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판사는 무난하게 판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사나 판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제대로 판결을 했다는 것이냐? 라는 쪽으로 논리가 가는 거라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셨겠죠. 하셨으니까 아무리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일은 없으시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대법원장 말처럼 이 법관의 정치적 개입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법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이렇게 이 사례처럼 잘못 판결을 내려도 법관이든 아무튼 검사든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면 그건 국민이 굉장히 답답할 노릇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고님? 지금 오늘 제가 무슨 자료를 찾았냐면 전국 이 지표조사 리포트가 있어요. 네. 그 리포트 보면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인데 예. 우리나라 공정성 인식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쪽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계층 상승 기회가 공평하다, 그렇지 않다가 훨씬 많고 마지막에 우리 사회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다는 인식이 25%고 그렇지 않다가 71%예요.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이것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그리고 이제 이 사법부까지 통틀어서 국민들이 이걸 공정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못할 때 많아요.
그리고 여당이 잘할 때도 있고 야당이 잘할 때도 있지만 서로 또 각자 또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당도 늘 혁신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정부도 행정혁신하겠다고 혁신을 다 합니다. 근데 사법은 언제 혁신하죠? 재판의 독립과 이 자립이라고 하는 이 측면 때문에 밖에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외부적 어떤 힘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고여버려요. 그리고 썩어요. 그러니까 지금 썩은 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 입법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당연히 저는 그러한 이 민의의 총의를 좀 모아가지고 실제 사법개혁 이거를 당연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뭐 이 불협화음들 전 충분히 이 초기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더 좋은 방향에서 국민적 서비스가 적어도 아하.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국민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 예. 스스로는 그걸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만약에 부작용이 나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장치들을 마련하면 되겠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예 이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 대변인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혁신하자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야가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요, 이 대한민국 잘 되자, 공정하게 하자, 국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 하자라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혁신에 말씀하신 명분이요, 국민들께 납득이 가려면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고 있는 이때에 이재명 대통령을 정권 하에서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9개월 만에 무리하게 모든 것을 밀어붙입니까? 그것도 야당과의 합의되지도 않은 날치기로요. 그러면 명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더 말씀하시는 명분이 납득이 가게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을 받으시면서 떳떳하게 그 검찰의 기소가 다 조작이고 이런 거 정말 문제라면 떳떳하게 재판을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개혁과 혁신을 외치신다면 납득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가지고 뒷거래를 했다고 지금 다 폭로가 되고 서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뒷거래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지금 국민분들께서 어떻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조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허무맹랑한 제가 주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당에서도 지금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 제기했던 분이 이 법적 책임을 좀 지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재판은 대통령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 84조에 근거가 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매일매일 국정으로 바빠요. 근데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도 대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서 우리 나라의 어떤 위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야, 저 나라는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해. 그럼 위신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헌법 84조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지금 재판이 지금 멈춰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거를 어거지로 헌법을 넘어서서 사법부가 시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후과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법부가 정치적이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움직인 건 사법부다. 그래서 반드시 단순히 그냥 응징 차원이 아니고 국민의 법감정을 완전히 건드렸고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이건 필요하다 생각하죠. 예. 아니, 법 앞에 평등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조희대 사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법을 위반했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은 임기 중이잖아요. 그러면 임기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까지 모든 정황 증거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면 정치 표적 수사, 압수수색, 그러니까 너무나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정치적으로 판결이 진행되고 정치 판검사가 날뛰 이재명 대선 후보, 유력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성심을 다하는 모든 결과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 힘이 없는 일반 국민들, 현장에서 인권 유린 당해왔던 이 정치 판검사들에게 자신의 인생이 난도질 당했던 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오로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만 바라본다 말씀드리고
정말 정책적으로 항상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법 왜곡죄라든가 사법개혁 3법을 적용할 때 엄격한 요건을 철저하게 들이밀 거고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 국민 어느 누구가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명히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게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차가 투명해야 하면 깜깜 밀실로 하고 이거를 한다. 국민 누가 믿어주시겠습니까? 오로지 국민만 보러 가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도 분명히 담보해서 나아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사법부에서도 사법부 문제가 있을 때 제발 제 식구 감싸기,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그만하시고 자체적으로 조사하시고 징계 내리시는 그런 절차들도 자기 통제 장치 이것도 사법부 자체에서 정화작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사법개혁 3법 중에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가 오늘부터 시행돼서 요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